무너지는 담장 사이로 한 남자가 내달립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벽돌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진동을 느껴 건물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더니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화면이 온통 먼지에 휩싸입니다. Yesterday we eat like yesterday we eat our dinner and like 5 seconds it's happening. 하늘에서 본 지진 현장, 건물 대부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간신히 버틴 건물들도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형체만 남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구조 작업이 눈에 띄지만 언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악몽 같던 며칠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오르는 관광객들. 사지를 탈출한다는 안도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걱정과 미안함이 더 큽니다. But we are praying for the people of Morocco. It's very sad, and we hope that the communities can recover as well.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지진 피해.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과 함께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비명이 들리고 차량 경적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마라케시 상징 쿠투비아 모스크가 흔들립니다. 모스크 첨탑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라케시의 지붕으로 불리는 69m 높이 쿠투비아 모스크 첨탑 일부가 강진으로 파손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모로코 중부에 위치한 마라케시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 메디나에 있는 성벽도 손상됐습니다. 마라케시 구시가지는 많은 오래된 건물이 강진으로 무너져 잔해와 먼지투성이로 변해버렸습니다. تضررنا بزاف تضررت المدينة القديمة وتضرر الساكنة من هذا الزلزال هذا واخا كل شيء ديال الله تعالى ولكن تضررنا خويا. 마라케시는 중세시대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고 전통시장 등 볼거리가 많은 유명 관광지로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등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한편 모로코 강진 피해와 관련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애도와 지원 의사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해를 본 모든 이들과 함께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희생자와 유족 이재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로코 정부와 국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밤하늘에 구멍이 난 듯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물바다 도로 한가운데 하수도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멈춰선 버스엔 의자까지 물이 찼습니다. 침수된 지하철역에 도착한 열차는 아슬아슬하게만 합니다. 홍콩 천문대는 7일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158.1밀리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1884년 이후 139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입니다. 짧은 시간 폭우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가 무너지며 차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完全冇見過啊！第一次俾我見到係咁嚴重咯。之前嗰啲打風啊嗰啲都冇呢個咁嚴重嘅情況，睇到都好恐怖。Yeah, never. This is my first time ever seeing this. Because before it rained, it never happened like this. There was no landslide ever. We never thought there would be any landslides here, but today it changed. 물에 잠긴 차나 길에 고립된 행인들의 구조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홍콩은 폭풍우 경보 최고 단계인 흑색 경보를 발령해서 12시간 넘게 유지했습니다. 기존 최장 기록 5시간 47분에 2배를 넘겼습니다. 학교도 증시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과 맞닿은 중국 선전시에도 1952년 이후 71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콩과 선전 사이 검문소 2곳도 문을 닫았고 선전에서 광저우로 가는 철도도 멈춰섰습니다. 이번 폭우는 대만을 강타하고 광둥성으로 빠져나간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몰고 온 저기압 때문인데 블룸버그는 이번 비로 홍콩의 피해 규모가 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새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 같은 돈을 떼이진 않겠거니 안심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입이 됐으니까 그래도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B씨도 허그의 임대인 보증보험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허그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은 임대 보증금 보증서를 가지고 허그 쪽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임대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허그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허그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그는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허그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계약서와 같은 게 맞는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지만 허그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은 이 계약서 실제 계약서 맞아요? 신고된 거 맞나요? 물어보면은 안 알려줍니다, 저희한테. 이에 허그는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제약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삶의 기반은 물론 공공기관 보증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강원도 춘천 초등학교 앞입니다. 스쿨존이라 속도 제한이 붙습니다. 전국 대부분 그렇듯 시속 30km. 그런데 학생이 없는 밤에는 바뀝니다. 시속 50km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곳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적용 시기를 놓고 운전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경찰 발표를 확인한 자치단체 역시 난감합니다. 당장 올해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청 매뉴얼대로 따른다면 사실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이유는 교체해야 하는 표지판 때문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게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입니다. 일반 표지판과는 좀 다르죠. 이게 LED로 만들었는데 밤에도 잘 보입니다. 지금은 시속 30km인데 밤에는 시속 50km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개당 수백만 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경찰은 표준안을 통해 스쿨존 양방향에 LED 표지판을 최소 서너 개 이상 달 것을 주문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뀌는 제한 속도를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 전액 지자체 예산입니다. 방호 울타리나 바닥면 도색 등을 합치면 스쿨존 한 곳당 설치비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시민을 불편하지 않게,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혈세가 너무 과다하게 낭비된다고 하면 동의하지 못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6,000여 곳, 10분의 1만 고쳐도 수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학교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발표 직후 경찰은 부랴부랴 일부 시범 지역만으로 한정한 상황. 현장 조사도 비용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는 혼란을,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기 평택 청북 신도시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학교 건물이 온통 철제 구조물로 둘러싸인 가운데 꼭대기층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올리는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4년 전 이미 한 차례 증축했는데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수준으로 정원인 28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는 2025년엔 학생이 200명 가까이 더 늘어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공사는 최소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데 그때까지 1000명 넘는 학생들은 공사장 아래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소음 탓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건 물론 자재가 떨어져 유리창이 깨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엄마 뭐가 들들들들들 하고 막 교실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엄마 이렇게 느낌에는 이 앞에 있는 아파트보다 우리가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 들어.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안전 조치와 안내가 부족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 인근 삼성전자 공장 건설이 시작된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학생 수 증가가 불보듯 뻔했지만 대비가 부실했다고도 지적합니다. 인근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가 좀 멀다 보니 거기가 폐교 위기까지 갔었던 학교인데 일시적인 과밀화 해소로 그냥 그쪽에다가 학교 이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이제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1년이든 뭐 이거를 해서 그러면 그거를 좀 해소를 하고. 학교 측은 공사 발주부터 관리 감독을 모두 교육청이 맡는다면서도 교사들이 수시로 안전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일과 중에 학년별 안전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학교장, 교감, 학생안전부장 여기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확인을 위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청도 방수포를 씌우는 등 노력했는데도 누수가 생긴 건 유감이지만 공사는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예상보다 학생 수가 2배 넘게 유입됐는데 2027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해 학교를 새로 지을 수는 없고 학교 용지도 없어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소음이 심한 일부 작업은 휴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불안이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2016년 턱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생겼습니다.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신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CCTV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오히려 헌법 소원으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술실마다 CCTV를 달게 됐지만 환자들도 불만입니다.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도 응급한 수술이나 전공의 수련 목적 등 6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30일만 보관하도록 한 것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을 이래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절차가 있잖아, 그죠? 영상 신청을 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30일은 많이 짧고 최소한 90일은 보존을 해야만이. 복지부는 일단 CCTV 설치 의무를 시행하면서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살해한 전주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해 여성이 혼자 신당역을 순찰하던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음란물 유포 전력을 지닌 전주환이
결격 사유 없이 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던 전주환은 거르지 못했던 겁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와 행정안전부는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삼고 입사 규정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YTN은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에게 전기 충격기나 보디캠 같은 안전장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만난 공사 직원들은 1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력 문제 탓에 2인 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인 1조 문제가 해소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다수 응답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2명이 일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혼자 순찰을 나가는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점검을 한다던가 또 이렇게 또 일주기가 다가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더 생각이 많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큰일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또 1년이 지날 수 있었는지. 안전장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해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채용 규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부터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청이나 경찰에 벌금형 이력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용지물인 실정입니다. 공사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공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온 국민을, 특히 일하는 여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까지 갖추려면 인력 충원과 법 개선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새로운 수능 기조가 반영된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만큼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손도 대지 못할 문제도 없었습니다. 특히 중상위권에서 수학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수능에서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점수차가 적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등급 컷 예상도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수학은 친구들이 많이 쉬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수학의 1등급 컷이 100점이 나올까 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실수를 하면은 등급이 많이 내려갈까 봐. 입시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수시 전형에서는 안정적 지원 경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과는 여전히 필수 지정 과목의 벽이 있기 때문에 문과 침공을 대비해야 하고 보통 수시 상향 지원을 권고하는 이과 최상위권조차 킬러 문항 배제와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격차 감소, 졸업생 역대 최다 응시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위권의 성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문과만 불리하다는 아니고 자연계도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죠. 수시에서 적정선의 눈높이, 적정 지원을 좀 늘리는 게 꼭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과 면접 등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능 당일 자신의 점수를 최대한 높여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준킬러 문항이 많아진 만큼 개념과 풀이 과정을 확실히 챙기면서 각 선택지마다 왜 틀리고 왜 맞는 건지까지 꼼꼼하게 챙겨 실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청년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취업문이 좁은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개발자 채용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가지고 채용 공고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취직 준비를 하는 대학교 4학년들 모이기만 하면은 다 이제 줄줄이 한숨을 쉬고 이제 아무래도 공채 같은 것도 별로 안 열리고. 하지만 이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청년 취업 시장이 지난해보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기업은 20%도 못 미쳤습니다. 오히려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25%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대졸 취업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기업이 투자도 늘릴 계획을 취소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신규 채용도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에 나선 청년만 63만여 명.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고용 여력을 키워주는 게 일자리 창출의 전제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인데도 매표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영화관의 표값은 단돈 2,000원. 추억의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데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르신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고민 있으세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된다. 나도 소화가 안 된다. 공감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쳐볼게요. 매주 서너 번씩 편도 1시간 반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꼬박꼬박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유를 묻자 쓸쓸한 답이 돌아옵니다. 할 게 없어. 나이 먹어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 그러니까 수원서 여기까지 오지. 올해 기준 65살 이상 노인은 950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8%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평균 기대 수명은 83살로 은퇴 이후 20년 넘는 시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설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받는 가게는 점점 늘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은 사라지면서 서울 전체가 마치 노시니어 존처럼 느껴진다는 지적입니다. 원래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빵 같은 거 이런 거 좀 좋아해서 그런 저기를 좀 주로 가는 편이에요. 혼자는 못 가죠. 왜 못 가세요? 아니 근데 혼자는 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제 애들이 가는데 데리고 가면 따라가게 되고. 도내 곳곳에 있는 양로원이나 노인 복지시설은 영 내키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통 요양과 돌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양한 취미와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싶어하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안 가시나요? 예, 안 가요. 거기는 왜 안 가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아니 저기 나는 소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상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여가 활동으로 시간 보내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로 와요. 내년 대한민국의 65살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용하고 싶은 공간에서 이용할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신체로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여가 사각지대를 메꿀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가 4시간여 만에 구조견에 의해 발견돼 무사히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충남 공주에선 치매를 앓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마다 12,000명이 넘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14,0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2,000여 건씩 접수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7,0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실종됐던 치매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연평균 100여 명. 최근 5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자도 89명에 이릅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 낙상 사고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조기 구조를 위해 경찰이 지문을 미리 받아두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 누적 등록률이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지만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두 가지 방법엔 의존하지 말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도입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안전보호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6,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에 900명대였던 수치가 점차 늘어 1,200명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대부터 60대까지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었고 50대가 5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층은 18%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바쁘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혼자 있는 시간만 늘어났잖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은 취약계층에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고인과 관련된 자료나 유가족 면담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밝히는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가족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30%에 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보다 40배가 넘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 대부분이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이지만 유족이 이를 인식하는 비율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사망 전 스트레스는 가족관계 관련이 가장 컸고 경제, 직업 관련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부분은 3.5개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단 2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장난감을 돌려 직접 맹꽁이 울음소리를 들어봅니다. 조심조심 망치를 두드려 맹꽁이가 살 집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대구 달성습지에서 열린 맹꽁이 축제. 하지만 맹꽁이야 놀자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장난감과 체험 행사뿐 정작 주인공인 맹꽁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맹꽁이 축제라고 해서 맹꽁이를 보러 왔는데 그 맹꽁이를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왔지만 맹꽁이 볼 수 없어서 진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못 봤는 종류라서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좀 못 본 게 좀 제일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맹꽁이 개체 수가 관측도 힘들 만큼 줄면서 맹꽁이 없는 맹꽁이 축제로 전락한 겁니다. 이곳 달성습지에서는 10년 전 8만 마리가 넘는 맹꽁이가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부터 급격하게 수가 줄더니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예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해가 늘었습니다. 축제를 주최한 대구시는 맹꽁이가 왜 사라졌는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사는 맹꽁이의 생태상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에다 습지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나는 등 도시개발이 거듭된 영향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맹꽁이가 이렇게 활동하는 주무대인 그 지역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뚫리면서 절단이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 맹꽁이가 지속적으로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는 거죠. 우선 대구시는 맹꽁이가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인공 웅덩이를 만드는 등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맹꽁이가 종적을 감춘 지 이미 몇 년이 흘렀는데도 손을 놓은 채 축제만 열어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